이 성왕과 진흥왕 적대국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왕이 이 진흥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요. 네, 역사 커뮤니케이터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고대 국가가 생기면서 이 결혼은요, 정치, 경제적 거래 수단으로까지 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1804년 나폴레옹 민법전에는요, 남자는 만 25세, 여자는 만 21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의 동의를 이게 법적으로 지금 명문화 시킨 거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대부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왕족이든 양반이든 뭐 심지어 평민들도 가문이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사랑보다는 집안의 재산, 명예, 정치적 연합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멀리 그 유럽에 가실 필요도 없죠. 우리나라만 딱 봐도 뭐 예를 들면 삼국시대 백제, 신라랑 엄청나게 한강을 두고 막 싸우잖아요. 백제의 성왕, 그리고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진흥왕. 이 성왕과 진흥왕 적대국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왕이 이 진흥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을 보내요. 일종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번 거거든요. 사실은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사랑보다는 정치적 연합이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략 결혼의 대가 하면은 태조 왕건 부인이 29명이나 돼요. 엄청나죠? 근데 이렇게 결혼한 이유는 명백하거든요. 사랑? 아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고려라고 하는 연합 정권을 구성한 거거든요. 그 호족들과 연결할 때 그 방식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도 이어져요. 조선시대는 누구 집안의 아들과 누구 집안의 딸이 결혼한다. 또 혼수는 얼마, 신랑의 관직은 어떻고 앞으로 어떤 혜택이 갈 건지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딸을 누구 집안에 시집 보내면 그 집안과 연결고리 덕분에 벼슬자를 얻을 수 있다. 혼인이라는 거는요. 사랑? 노노노. 얼굴도 보지도 않고 결혼하는데 뭐 철저히 정치와 재산의 거래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인류학자 그 레비스트로스는요. 결혼을요. 인류가 생각해낸 가장 위대한 교환 제도라고 평가를 합니다. 슬퍼. 역시 유럽 그 철학사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그 계몽주의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왕이나 귀족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우리 쉽게 이제 머리통이 커진 거야. 그러면서 나도 소중한 인간이고 나도 선택한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가문 간 거래에서 개인의 선택으로 바뀌게 되는 밑바탕, 그게 거름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역시 이제 근대 문명을 받게 되면서 종교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게 들어오잖아요. 신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야 라는 그 문화가 조금씩 확대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요, 관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꾸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야! 이거는요, 정말 역사가 이뤄낸 진보의 산물, 혁명적 선물이다 라고 봐야 됩니다. 과거를 거쳐 이제는 누구와 결혼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누군가는 원하지 않는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린이들이 결혼이라는 명분 하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글라데시 난민 캠프에서 15세 소녀가 73살 노인과 결혼을 하고요. 충격적인 것은 곧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5세 소녀는 남편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막막함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인터뷰에서 본인은 자신을 돌봐주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는 이득이 되는 결혼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또 예멘에서는 한 소녀가 12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17살이 될 때까지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근데 12살의 나이는 사실 굉장히 어린 나이이고 임신이나 출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연약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의사는 경고를 하게 돼요.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은 진행되면 안 된다. 하지만 남편의 강요 때문에 3번의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협박이나 학대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 외에도 염소 몇 마리에 좀 팔리기도 하고 $900 정도의 소녀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3초에 1명, 하루에 33,000명, 1년이면 1,200만 명의 18세 미만 여자 어린이가 강제로 결혼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린이 대상으로? 네, 18세 미만 여자 어린이 대상으로. 아, 이거 충격이다. 네, 그래서 발생 비율로 본다면 니제르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아프리카에서의 비율이 높지만 실제 건수로만 본다면 인도나 방글라데시 같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피해 아동의 45%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여도 지역 안에서 가난할수록 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일수록 이 매매혼의 위험에 더 노출이 되게 됩니다. 저희 유니세프는 이것을 제도화된 성폭력이자 명백한 범죄로 보고 있고요. 지역사회 자체에도 교육을 통해서 또 혹은 그 법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지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위기 아동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공동체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만의 특성을 간과를 하고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대입시키는 거. 이거는 일종의 폭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 사회만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류 역사가 성취하는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동의 인권이에요. 지켜내고 보호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 상위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견인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결혼이 과거엔 거래였지만 지금 우리는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완전히 끝난 일이라 생각했지만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선 아이들이 팔리듯 결혼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거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연료 얼마예요? 그거 저도 전액. 어머. 전액. 1년에 1,200만 명이래요. 여기 팜플렛 만들어 주시고요. 자, 기증합니다. 네, 오케이.